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뵙고 싶었는데 최근에 신작이 나와갖고 그 핑계로 제가 모셨습니다.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반갑습니다, 홍춘욱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주식에도 조금 뭐 리츠나 이런 데 관심을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 일본 리츠가 좀 괜찮다고 그러신 이유는 무엇이고? 저평가됐다. 저평가. 우리나라 주식도 저평가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 주식도 그냥 6월처럼 진짜 패닉이 벌어지면서 2200 갈 때 그때 6월이 제 인생의 주식을 제일 많이 산 달,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제일 많이 산 달이었어요. 월간 기준으로 거의 자릿수가 바뀔 정도로 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싼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특별하게 그렇게 뭐 어떤 자산을 특히 좋아하고 그러진 않고요. 지금은 이제 주식도 좋지만 주식은 제가 많이 담았으니까 채권을 좀 담아야 될 때다. 특히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의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채권을 사자 하고 봤더니 우리 원화보다 더 많이 빠진 자산이 엔화고 또 일본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 그 나라도 환율 저렇게 급등하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좋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특허라든가 혁신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 동경 요코하마 클러스터거든요. 세계 1위. 2등이 이제 홍콩 선점 그리고 광저우 클러스터. 세계 3위가 한국이거든요. 한국의 서울인데 이런 강력한 클러스터가 있는 지역들이 가격이 좀 조정받고 환율 등의 영향으로 많이 쌀 때 그때 사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홍콩 사기는 솔직히 지금 무섭고 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 불확실성이 있는 자산은 사기 어려우니,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못 오른 편에 속하는 지난 30년 동안 내내 제자리 걸음했던 일본이 구매력 차원에서 보면 여기 되게 매력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본 리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국 리츠를 갖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좀 슬픈 일입니다. 예, 한국 리츠는 투자의 매력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는 쪽이라서 빨리 주거용 리츠가 나왔으면 좋을 텐데,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있었던 그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가 강남 삼성구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를 사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놓으면서 리츠를 만드는 식의 그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부동산 투기라고 공격받고 그걸 샀던 원가에 팔았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샀던 분은 대박이 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이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국민 감정하고 좀 안 맞으면 못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너무 이제 비싸니까 그걸 사야 뭘 리츠를 만들 텐데 너무 비싸서 리츠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거용 리츠가 거의 없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리츠는 그 현장 경기, 상업용 오피스의 공실률이라든가 혹은 그 리테일몰의 사람들의 모객, 이런 게 더 중요한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현재로서는 저는 매력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너무 정확하고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제 리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우리나라는 부동산 얘기는 무조건 요거도 먹습니다. 근데 조회수는 잘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되게 자극적으로. 근데 최근에 부동산에 대해서 썩 별로 안 좋게 보신다는 건 저도 이제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 박사님 말씀 중에 보니까 내년쯤부터는 한번 공부를 해볼까, 관심을 가져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길래 폭락론자들을 보면 뭐 향후 한 5년 동안은 쳐다볼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또 내년부터 공부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어떠신 건지. 이번에 가격 조정이 꽤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연쇄적인 좀 시장에 흔들림이 나오고 나면 또 매력적인 구간에 금방 진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작년 10월 정도나 9월 정도부터 확연하게 꺾여나왔고, 그리고 올해 5, 6월부터는 전월 대비로도 이제 마이너스가 서울이 돌아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멘텀으로 보면 빠진 지 1년 됐고요. 모멘텀의 정점은 작년 여름이었고, 가격 하락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진행된 그런 상황이라서 미래를 단언할 수는 없는데, 저는 작년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20.3% 올랐는데 이게 버블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 가격 상승이 집중됐던 지역들이 다 갭 투자 지역인데
올해가 예상 저희도 틀렸어요. 전세가 이렇게 빠질 줄 몰랐거든요. 예, 전세 빠지면서 월세로 다 몰려가잖아요. 거기다 전세 사기까지 네.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세 수요가 확 줄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을 많이 내리거나 월세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작년에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만기가 남아있는 전세를 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세 세입자가 나가겠다 그러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계약을 새로 바꾸는 시기가 왔을 때 과연 안 깎아줄 수 있겠는가. 그러면 대부분의 갭 투자자들이 자기도 전세 살고 있는데 그걸 전세 대출을 받아서 또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전세를 끼고 샀으니까 순수 레버리지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예. 그런데 이자는 급등하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 때마다 계속 금리는 더 달라 그러는데 세입자가 한 5천만 원 깎아달라 1억 깎아달라 그러기 시작하면 그 돈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최근에 보면 경매 물건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경매 물건이 늘면서 순식간에 그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되는 가격의 비율이 작년 이맘때 109%였는데 지금 90% 초반 서울이 아파트가 이 정도 떨어졌는데 2013, 14년에는 그게 80%도 깨졌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1차에서는 다 유찰된다는 네.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격 조정이 옆에서 경매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기다렸다 사겠다는 수요들이 그렇죠. 수요가 위축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또 양도세나 이런 것들 내년 6월까지는 아무튼 중과를 완화해 놨으니까 나올 물량들은 꽤 있어 보이는데 수요가 이렇게 위축되고 전세가 이렇게 되면 네. 연쇄적인 문제가 생기죠. 즉 옆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너도 낮춰야지 압박들이 이제 그리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쇼크를 주는 네. 그런 과정에서는 가격 조정이 또 금리를 인하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네. 한 1년 정도는 이 금리 또는 이보다 더 높은 금리가 있다고 가정하면 좋은 게 거의 경기도 나빠지고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버블은 일단 해소돼야 네. 작년에 올랐던 거는 다 해소가 돼야 살만한 레벨 아니겠냐. 그래서 내년 여름부터 공부하겠다라는 게 상당히 강력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로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때 집에 사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뭐 주거 목적이든 영끌이든 막차를 타신 분이든 그분들은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워낙 채굴이죠. 오늘 열심히 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갚아 나가고 고금리 부채부터 상환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모아 나가면 왜냐하면 작년에 엄청 벌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대부분 그 갭 투자가 있었던 지역들이 이기 신도시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이기 신도시 제 집 근처에 있는 이기 신도시 모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갔을 때 한 4억에서 5억 정도 호가가 있던 게 올해 초에 가니까 10억 정도에 나오다가 네. 지금 8억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갭 투자에 따라도 성공한 거니까 못 견디겠다 싶으면 빨리 지금 금매라도 팔면 되니까 그건 평가액의 손실이지 네. 투자금은 건졌잖아요. 그런데도 뭐 못하겠다. 그러면 워낙 채굴 말고는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것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 같아갖고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뭐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신 분들은 계속 나쁘게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뭐 최근에 출산율이 0.75명 뭐 이렇게 돼서 야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앞으로 뭐 흑수저 같은 저 같은 사람이 전 국민이 다 돼갖고 노인은 누가 먹여 살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는 정말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맞다 어떡하지라는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페이스북 글에 뭐 출산율 그거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봤거든요. 출산율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까? 그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겠죠. 네. 왜냐하면 전체 경제 활동을 네네. 총액인데 근데 1인당 소득이 줄어들 것이냐를 묻는 거죠 저는. 그리고 1인당 자산도 줄 것이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상속되는 게 어마어마할 거고 네. 앞으로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30년대 40년대 태어나셔서 경제발전 시기에 집 한 채라도 있었으면 사실 큰 부를 일군 분들은 대부분 그 세대잖아요. 네네. 우리 재벌 회장님들 그런 세대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은퇴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물려주는 것들이 이제 자손들한테 예를 들어서 두 집에 한 명꼴로 물려줄 거 아닙니까? 네. 양가에서 그에 따르는 자산의 형성도 있고
또 더 나가서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말이 많은 게 이 현재 인구를 우리나라 농업이 부양을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료품 의존도가 높다 그러는데 이제 노인 가구들 그리고 농촌 인구가 급격히 앞으로 더 줄어들면 더 효율적인 생산 그리고 인구가 줄어든 데 따르는 1인당 농업 생산량의 증가 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또 줄어들면 1인당 배출하는 우리 탄소 발자국도 줄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더 친화적인 거. 무엇보다 이제 1990년을 전후해서 한국이 최고의 호황이었을 때 응사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 취직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곧 은퇴를 합니다. 네. 그 자리가 엄청 좋은 일자리였어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생기겠죠. 첫 번째는 기업들이 수익성이 엄청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혁명에 안타깝지만 저항하거나 잘 따라가지 못한 세대들이 저희들 선배 세대잖아요. 그분들이 은퇴를 시작하십니다. 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낮은 임금을 수용하면서도 생산성은 어쩌면 더 높은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예. 기업 실적들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을 보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여기다 높아지고 또 경제에서 혁신을 이끄는 건 결국 잘 교육받은 인력이 얼마나 많으냐 문제인데 가구당 자녀 수가 줄면 줄고 그리고 부유한 집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죠.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 그러면 아이 한 명당 투입되는 교육의 질이나 양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좋아지죠. 훨씬 좋아지고 우리나라 1인당 교육의 수준 이런 게 지금도 세계 탑인데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들을 가지면 그 인적 자원의 수준이 높아지는 나라가 왜 망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재정이 걱정인데 그건 나라님 문제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일본 보세요. 국민들이 저축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가 암만 재정 적자를 내더라도 그 정부가 다 국민들이 국채를 다 사주면 네. 사실 뭐 30년째 저러고 있어도 굴러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엔화 약세되고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국가 부채 한 방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인플레 발생하면 한 방에 국가 부채 날아가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나라에 두 가지 부분의 문제는 있는데 그 두 가지 부분의 문제가 전 국민이 걱정을 같이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첫 번째는 당연히 국가 재정이고 두 번째는 연금이잖아요. 네. 국가 재정 문제야. 그러면 정부 세금 더 걷으면 되는 거고 또 기업들이 수익 더 많이 나고 1인당 소득이 더 많이 나서 그 소득세 면세 구간들 넘어서는 사람들이 네. 늘어나면 경기를 부양하고 그런 일자리들 더 혁신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해서 세금을 더 잘 거두면 되는 거고 인플레를 지금처럼 사실 우리 경제가 2022년에만 인플레가 나서 그렇지 그 이전 10년을 보면 인플레이션 연간 인플레이션 2%를 간 적이 없어요. 네네. 그런 나라였던 게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니까 잘 또 인플레를 컨트롤해서 적정한 인플레 한 3% 정도 인플레로 유지만 할 수 있다면 국가 재정이 또 그렇게 문제인가? 세금은 다 인플레 연동돼서 네. 잘 거친다. 국민연금은 답이 없어요. 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65세에 연금 받기로 돼 있는데 이거 딴 나라보다 빠르거든요. 네. 제가 69년생인데 저희부터 65세 받거든요. 저희 선배들은 그 전에 받아요. 근데 저 인정해요. 70살로 아마 곧 연기되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국민들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이 나라가 저출산으로 해서 망할 것 같다 그러면 1인당 그 자녀 1인당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연 1,000만 원씩을 준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돈을 쓰라고요. 먼 미래에 국가 재정이 파산나는 걸 걱정하면서 지금 긴축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 논리대로라면. 근데 안 하잖아요. 네. 더 나가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시켜야 그나마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각종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회사에 육아나 양육돼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은 직장들은 정말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네. 나라에서 양육비랑 그리고 특히 유치원은 이제 의무교육화해서 초등학교 입학연도를 땡긴다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 유치원을 그 의무교육화하면 돼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보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아예 다 돈을 주는 거죠. 부모님이 학교 회사를 다니시면 맞벌이를 하면 거기 맛집 낄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다 공짜로 해주고
반대로 또 부모님이 맞벌이 안 한다 그러면 집에 사신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그걸 또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우리나라 과연 출산율이 정말 그렇게 수직 하락할 것이냐. 선진국들 평균이 한 1.2, 1.3명이에요. 그보다 우리가 낮은 게 문제, 왜냐면 남들하고 경쟁이니까. 네. 그 정도만 회복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세계 미국 정도 제외하고 선진국 중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넘는 나라 중에 출산율 2명 되는 나라가 없거든요. 예. 미국도 다 이민자 가정이 맞습니다. 출산율 높은 거지.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건 정부 쪽 문제인데 정부 쪽 문제는 인플레가 나냐 안 나냐 문제지. 그랑 뭔 우리가 국가 우리 국민 생활이랑 뭔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 이제 부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강남에 집 한 채는 집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현금이 10억이 있어야 된다, 20억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홍 박사님, 우리나라 부자 뭐 상위 1% 아니면 상위 10% 정도 되는 부자는 어느 정도의 부를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또 홍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인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 1% 부자는 30억입니다. 30 순자산. 근데 올해 줄었겠죠. 이제 그 커트라인이. 집값 떨어져서. 예, 집값도 떨어지고 주가도 폭락했으니까 아마 올해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산 커트라인이 이제 20억대로 다시 내려가겠죠. 2천만 가구 좀 더 된다 그러면 20만 가구. 집에 4인 가족이라고 쳐도 80만 명. 80만 명. 예, 그 정도고 그 사람들이 이제 금융자산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비슷하게 겹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상위 10% 커트라인은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간값 기준 아파트 하나를 빚 없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 상위 10%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맨날 보면 뭐 그 서울 부동산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게 상위 10% 이야기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왜 이게 말이 되냐면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라고 치고 그거 안 됩니다만 집이 한 400만 호 되거든요. 400만 호 중에 아파트가 합쳐봐야 150만 호밖에 안 돼요. 150만 호인데 서울의 자가 보유율이 40%거든요. 아파트. 150만 호 중에서 실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건 한 60만, 70만도 잘 안 된다는 뜻이죠. 60만, 7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의 상위 60만 3%. 서울 아파트에 소유를 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은 일단 5% 안에는 거의 확실히 드는 거죠. 중간값으로 10억이니까. 근데 그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여러 채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투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너무 눈이 높다.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자꾸 거론한다. 근데 뭐 당장 제 고향인 대구만 하더라도 2, 3억짜리 아파트면 굉장히 좋은 아파트 구할 수 있고요. 그 2, 3억짜리 아파트를 구해서 55세부터 주택연금 받는다. 예를 하면 주거도 해결되고 그 뒤에 노후에 적어도 건강보험료 정도는 해결이 되거든요. 거기다 국민연금도 나올 거고. 그러면 그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득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건데 너무 우리는 그 눈이 말도 못하게 높아서 전부 중거 집단이니까 서울 소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위 5% 3%를 중거 집단으로 해버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꼭 서울 살아야 된다. 아니면 돈 되면 사는 거지. 돈 안 되면 지방에 있는 그리고 SOC 잘 갖춰져 있는 적어도 6대 광역시 정도에 가면 싼 아파트 널렸거든요. 교통 좋은 데 있는 싼 아파트 널렸는데 또 55세부터 주택연금 받게 되니까 그걸로 전부 지금 금리도 높으니까 조건도 좋아졌는데 그런 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자꾸 부자들, 재벌들 이야기만 한다. 그런 태도들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레버리지를 걸고 또 베팅하다가 2022년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중거 집단을 좀 바꾸시면 투자가 훨씬 더 알아서 돈이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학과를 나오셔갖고 역사과 히스토리언입니다. 사학을 공부하시고 경영 경제를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왠지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으로 자본주의 이거 도대체 뭡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사회입니다. 이전에 시장 경제 이전의 사회는 부모님이 뭐냐가 제일 중요했어요. 지금도 뭐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보면 밀러 이러면 이제 그 재분공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들의 직업이 나와 있는 농노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이 기사하면 기사계급 이런 식으로 우리도 양반이면 양반 이런 식으로 딱 직업이 결정돼서 그런 식으로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곳이 전통사회입니다.
그런데 비해 지금 시장 경제는 시장에서 가격이 대체로 결정되죠. 그래서 우리의 임금 또는 우리 유튜브의 좋아요, 구독자 수에 따라서 배분되는 광고료들 네. 그리고 시장에서 또 치고받고 싸우는 세력들 간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주가 이런 식으로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투명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택의 자유가 있는 그런 그게 이제 부모님이 물려준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평등한 사회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절대적인 사회의 부가 커졌기 때문에 사실 옛날보다 우리가 더 못 살게 된 건 아닌데 상대적 불평등은 상대적 심한, 박탈감은 심한 그런 사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 경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진짜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경청하면서 잘 들었고요. 정말 냉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걸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스스로 믿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시간이었고요.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